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고마저씨입니다. 지난 시간 파트 1에서 우리는 왜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해지는가 하는 이유와 그 원인들 중에 중요한 금융 시스템과 그것이 야기시키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2편 경제적 평등이 인도하는 노예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면 사회적 불만이 커져가고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평등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평등은 말 그대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와 B가 나란히 출발선상에 서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러면 우리는 기회가 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B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출발하는 것이 과연 평등한 것인지 사람마다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휠체어가 속도가 사람보다 빠를 수도 있고요. 속도를 떠나서 기계로 움직인다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경주라는 측면이 또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평등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평등이란 개념은 반드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 이외의 것들을 어떻게 균일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치주의 안에서 이런 것들은 법이라는 것에 기대어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데, 문제는 이 법이라는 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에 의해 강제된 규범이기 때문에 때로는 구성원의 자유를 제약하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프랑스 국기입니다.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모두 배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말하는 이 평등이라는 개념은 과거에 왕, 성직자, 귀족, 그리고 나머지 농민, 노동자, 상공업자 이렇게 나눈 신분의 차이를 철폐한 평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선거권 같은 권리의 평등이나 세금을 공평하게 내는 권리 같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프랑스 국기의 평등은 신분으로부터의 평등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독일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 프랑스 대혁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서로 갈리어서 노동자는 다시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평등하지 못한 계급사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여러분들이 레미제라블의 팡틴이 어떻게 공장 직공에서 창녀가 되어 쓸쓸히 죽어가는지를 보시면 당시에 초기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는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칼 마르크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은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경제적 평등을 얻기 위해서 이 마르크스가 말씀하시기를 계급투쟁,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러한 경제적 평등은 완수될 것이며 이는 역사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평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대표되며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는 사회민주주의라는 파생 상품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은 간단하게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노동, 자본, 토지의 3대 생산 수단을 공유하고 계급과 사유재산을 없앰으로써 진정한 평등 사회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중요시하는 유불론적 역사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의 원식 공산주의 시대 노예제로 바뀌고 이것이 다시 중세 봉건제가 되고 다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이어 종국적으로 역사적 단계는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것이죠. 원래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간단 도식으로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소리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렇게 이론적이고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르치는 나라는 별로
별로 없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수렵채취, 농경집단화, 종교국가의 탄생 이런 도식으로 배웁니다만 아직도 이렇게 배운다면 우리나라 교육계에 선생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자, 위에 보시는 사진은 기원전 9800년 전에 만들어진 게베클리프 테페라는 신석기 시대 초기의 유적입니다. 이 정도 유적을 만들려면 노동력이 집단화되어 있는 사회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겠죠. 자, 이 유적은 지금까지 발굴된 상황만 보면 농경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렵 채취를 하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이것이 집단을 형성시켰고 도시를 만들었으며 점점 늘어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도식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생산력 간의 투쟁이 제대로 설명되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미 시작된 미국은 여전히 노예제 국가였지 않습니까? 어쨌건 간에 근대 부르주아 혁명에 이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인 공산주의로 나가려고 하니까 안타깝게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루어진 나라가 전 세계가 아닙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대프랑스 동맹처럼 외부 국가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종국은 국가 자체가 소멸해 버려야 하는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르크스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파리 고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공산주의 사이에 과도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자, 이 좁은 의미의 사회주의라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이 시점에서 전부 독재화되어 버립니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너나 할 것 없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넘어서 개인 독재 국가가 되어버렸고 마르크스가 말한 이 과도기를 넘어 유토피아가 된 공산주의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제3자 입장인 제 입장에서 보면 민족주의를 빼버리면 반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상 나치의 생성 과정이나 연관성과 딱히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폴포트의 킬링필드와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나키스트인 미하일 바쿠니는 그렇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고 국가가 소멸될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서 대차게 깠습니다. 정작 마르크스 자신은 불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불평등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마르크스가 인간을 한없이 선량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것은 실수를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르크스의 경제학의 근간은 노동가치론에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근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자, 당신이 고향집에 갔는데 칠순 어머니께서 자식들이 왔다고 연세에도 불구하고 손수 노동력을 투여하여 김치를 담그셨다면 어머니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김치는 잉여 가치에 의한 이윤이 생성되지를 않습니다. 노동력은 스스로 가치를 발생시키지도 자본을 형성하지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공장을 만들어서 김치를 생산한다면 이때는 자본과 노동이 합쳐져서 잉여가치가 발생해서 이윤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노동이 자본에 있어서 자본가가 노동에 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자본 이윤이라는 것을 챙기는 행위를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가장 산업이 발전된 국가가 초과 가행 생산으로 인해 공산주의화된 적이 없습니다. 산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서방 사회는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정치적 자유가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던 시절에 막걸리를 사주면 표를 줬지만 이제 모두 막걸리를 사먹을 정도의 능력이 되면 자신의 권리를 돈 몇 푼에 팔아먹지 않게 됩니다. 즉 자유는 애초에 개인적인 것이지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얻어진 자본의 활용이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경제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데 반대로 집단이 혁명을 일으켜서 일사불란하게 독재화하고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화시키면 당연히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만큼 정치적 자유도 제한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논리는 잘 팔립니다. 한국의 얼뜨기 좌파 정당들이 북유럽이나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을 들먹으면서 이런 것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웨덴을 까면서 왜 그들이 얼뜨기인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소득세율이 30에서 55%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으로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으니 이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짱짱이라고 얘기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이 높기 때문에 소득격차는 매우 낮은 나라가 맞습니다만 부의 분배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웰스 지니 지수를 보면 알겠지만 스웨덴은 한국은커녕 그렇게 욕을 먹는 미국보다 부의 불평등 지수가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웨덴은 부자를 때려잡아서 서민들에게 부를 나눠주는 국가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스웨덴은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 법인세율조차 한국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세금 구조는 부자들에게 돈을 뺏어서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소득을 일정 수준 평등하게 맞춘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이자라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최대 100%이기 때문에 저축을 할 이유도 없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투자를 할 이유도 없으며 오로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상속 이외에는 전혀 없어진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은 대한민국보다 재벌 경제에 더 심하게 의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인구 적고 자원 많은데 이렇게 재벌 경제로 제조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좌파 이념이 실험장도 아닌데 한국의 얼뜨기 좌파 정당들이 이런 스웨덴은 왜 불고 빠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산다는 개념도 어느 정도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이윤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또한 이러한 경제체제에서는 물가가 당연히 높으므로 국민 소득에 비해 구매력이 떨어지는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즉 스웨덴은 거지같이 사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이나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포기한 형태의 정치체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해 마지 않는 미국이나 심지어 그보다 더한 한국 같은 나라가 오히려 계층이동이 훨씬 용이한 데 비해 이런 사회주의식 이념을 복지라는 허울 좋은 단어로 녹여놓은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국가들에게서 계층이동은 사실상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훨씬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돼도 편의점 알바보다 기껏해야 소득이 3배도 안 되는 국가체제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 수준의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가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노동으로 버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떼는 구조가 되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투자해서 더 많은 자본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놀고 먹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자본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가에 더 많이 치중하게 될 것이며 정치권은 이러한 정책만 남발하게 될 것이고 세금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 끝은 뻔하게 됩니다. 그저 큰 힘 안 들이고 대충 먹고 사는 것이 좋아서 내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결실을 내 인생의 플랜에 맞추어 사용하지 못하고 거지가 될 수 있는 온갖 불안감에서 보호받고자 국가라는 권력에 내 자신이 가진 인생의 자유를 내던지는 행위를 여전히 바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항상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적입니까? 아군입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평등을 부르짖게 되면 결국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경제적 자유를 하나씩 상실하게 되어 점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선량한 지주가 소작농에게 충분히 많은 세금을 받은 다음에 충분히 살 만큼만 다시 베풀어 주는 것은 노예의 삶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노예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까? 따라서 저 고마저씨는 노예의 삶이 아닌 비록 무언가를 행하는데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해서 설령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오롯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결국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기도 싫으면서 남이 가진 떡에 대해 배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고서라도 외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평등의 개념일 뿐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없다. 평등보다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회는 둘 다 얻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3로 어떻게 나는 자유를 얻기 위해 자본을 얻을 것인가 하는 각자 도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고마저씨였습니다. 이상입니다.